별 셋짜리가 여자한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해 저녁 시간에 소박한 온기로 가득했던 칼국수 집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마치 누군가 재생 중이던 필름을 갑자기 끊어버린 것처럼 왁자지껄하던 대화 소리, 면을 후루룩 넘기는 소리, 심지어 주방에서 들려오던 다그락거리는 소리까지도 일제히 사라졌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제 막 파편처럼 흩어진 평화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조롱을 뱉어낸 남자, 박민준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말이 불러일으킨 파장을 즐기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이 작은 공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 그의 옆에 앉은 젊은 장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이 끔찍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시선만 허공에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조롱의 표적이 된 여자,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차림새,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그저 저녁 식사를 하러 온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 그녀는 박 대령의 모욕적인 말을 정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거나 분노하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깊었다. 어떻게 이 평화롭던 식당이 이토록 험악한 대결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모든 것은 불과 10여 분 전, 박민준 대령이 부하들을 이끌고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부터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컸고 그의 행동은 거만했으며 그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처럼 굴었다. 식당 주인인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었지만 그 손으로 수십 년간 따뜻한 칼국수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박 대령 일행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안내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긴 왜 이렇게 후져 제대로 된 술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데서 밥을 먹어야 한다니. 그의 무례한 태도에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을 하지는 못했다. 군부대 근처의 식당이었기에 저들이 군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중 중심에 앉은 남자가 높은 계급의 간부라는 것을 어림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침묵하는 법을 배울 뿐이었다. 박 대령의 부하들 역시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다. 역시 대령님은 이런 서민적인 곳은 어울리지 않으십니다. 한 젊은 대위가 아첨하듯 말했다. 그 말에 박 대령은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김치가 맛이 없네. 물이 시원하지 않네 하며 할머니를 하인 부리듯 대했다. 할머니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묵묵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구석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수연은 조용히 미간을 좁혔다. 그녀는 오늘 비공식적으로 근처 부대를 시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격식과 의전을 벗어나 조용히 병사들의 삶을 보고 싶었기에 수행원도 없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혼자 움직이는 중이었다.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우연히 들른 이 작은 식당에서 그녀는 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 군 조직이 아무리 엄격하다고 해도 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군인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박대령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약한 노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군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명예와 규율을 스스로 내던지는 행위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박대령이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면서 찾아왔다. 할머니가 음식을 나르다 실수로 물컵을 살짝 건드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다. 이 노인네가 진짜 지금 나한테 물을 튀기려고 했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의 고함 소리에 할머니는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대령에게 다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행동이 과하십니다. 어르신께 사과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밝혔다. 갑작스러운 방해에 박대령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며 경멸의 빛을 숨기지 않았다. 뭐야? 당신은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박대령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수연의 평범한 옷차림과 조용한 태도를 보고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주제도 모르고 정의로운 척 나서는 평범한 아줌마에 불과했다. 그의 부하들도 덩달아 킥킥거리며 그녀를 비웃었다. 수연은 그의 무례한 시선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힘을 주어 말했다.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행동하십시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약한 노인을 괴롭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군인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박대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들의 신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박대령은 실소를 터뜨렸다. 군인하, 당신이 군대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부대 연대장. 박민준 대령이야. 어디서 감히 일개 민간인 여자가 군인에게 명령질이야. 그는 자신의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위세를 부렸다. 마치 대령이라는 계급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대령의 눈이 수연의 어깨에 걸친 작은 가방에 달린 액세서리에 멈췄다. 그것은 군 관련 기념품 가게에서 흔히 파는 세 개의 별이 나란히 밝힌 작은 배지였다. 아마도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장군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철없는 여자의 허영심이라고 그는 단정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 여자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좋은 구실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배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저건 또 뭐야? 별 3개, 네가 무슨 3스타 장군이라도 된다는 거냐? 웃기지도 않는군.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듯 부하들을 쳐다봤다. 부하들은 마지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간 그 한마디를 별 3자리가 여자한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해. 그 말이 뱉어진 순간 이수연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까지의 차분함과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서리발처럼 날카로운 기운이 서렸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생사의 갈림길을 수없이 넘나들며 수만 명의 부하들을 지휘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위압감이었다. 박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민준 대령. 그녀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과 계급을 호명했다. 자네는 지금 대한민국 군인 전체를 모욕했고 군의 위계 질서를 부정했으며 상관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았네. 자네라는 호칭.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명백한 용어였다. 박대령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뭐라고 자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를 쳤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풍기는 기운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다른 이들에게 휘둘러왔던 계급의 힘과는 차원이 다른 한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카리스마와 권위였다. 수연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으로 손을 가져갔다. 박대령과 그의 부하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꺼낸 것은 지갑이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그 안에서 작은 신분증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은 푸른색 바탕의 대한민국 장교 신분증이었다. 증명사진 속에는 지금 눈앞의 여자와 똑같은 얼굴이, 그러나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별 3개가 밝힌 전투복을 입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선명한 글씨로 그녀의 신분이 적혀 있었다. 육군본부,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계급 중장, 성명 이수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사라졌다. 박대령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신분증과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고 옆에 있던 테이블을 간신히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함께 있던 부하 장교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다. 그들은 거의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직속상관이 대한민국 육군에서 손꼽히는 최고 2급 지휘관 중 한 명에게, 그것도 여군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모욕을 저지르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동조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방했다. 식당 주인 할머니와 다른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신분증에 적힌 계급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대령을 자네라고 부르고 그 대령이 저렇게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것을 보니 저 조용하던 여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차가운 눈으로 박 대령을 응시하며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박민준 대령.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졌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지휘권을 박탈한다. 또한 상관 모욕 및 군 기강문란의 죄를 물어 긴급 체포를 명한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 대령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뻐끔거렸다. 수연은 박 대령의 부하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닿자 그들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부동 자세를 취했다. 자네들은 상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한 죄가 크다. 즉시 부대로 복귀하여 대기하도록 추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복창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다. 텅 빈 식당에는 이제 수연과 완전히 넋이 나간 박대령,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는 사람들만 남았다. 평범했던 저녁 식사 자리는 한 사람의 오만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이수연 중장의 선고와도 같은 말이 칼국수 집의 탁한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박민준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휘권 박탈, 상관 모욕죄, 긴급 체포.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다. 그것들은 늘 나태하고 무능한 부하들에게나 해당되는 그가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던 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단어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무언가 변명이라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앞에 서 있는 여성, 아니, 대한민국 육군 중장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그의 모든 오만과 허세는 한낱 먼지처럼 힘을 잃었다. 그녀의 눈은 그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상관의 눈보다도 깊고 무거웠다. 이수연은 더 이상 박 대령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안중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격화된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짧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는 2번 이상 가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주소를 간결하게 말하고는 상황을 요약했다. 박민준 대령, 상관 모욕 현행범으로 체포 예정. 즉시 헌병대 출동 바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분노도, 통쾌함도,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된 채 오직 군의 규율과 절차에 따른 임무 수행의 목소리만이 존재했다. 이것이 바로 이수연이라는 군인이었다. 그녀에게 군대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강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그것이 누구든 용납될 수 없는 반역과도 같았다. 그녀가 종종 이렇게 평범한 옷차림으로 부대 주변을 둘러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보고서에 적힌 건조한 활자나 의전으로 포장된 시찰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군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병사들이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고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국민을 대하는지 그 맨얼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수많은 진짜 얼굴들을 보아왔다. 휴가를 나와서도 노인을 돕는 늠름한 청년 병사, 자신의 월급을 쪼개 어려운 전우를 돕는 마음, 따뜻한 부사관.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은 그녀에게 군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오늘 박민준 대령이 보여준 모습은 그 모든 자부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군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가장 추악한 민낯이었다. 박 대령 같은 존재가 단지 한 명의 인격 파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저런 오만한 지휘관 아래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고 부대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며 결국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료 군인을, 그것도 상관을 모욕하는 저급한 인식이 군 내에 퍼져나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군의 근간을 썩게 만드는 암적인 요소가 될 터였다. 그녀의 이런 깊은 생각과는 달리 박민준 대령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다. 곧 있을 진급 심사에서 별을 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강력한 배경까지 뒷받침되고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은 탄탄대로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감히 장군이면 다인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민간인 복장을 하고 나타나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정당한 군법 집행이 아니라 비열한 계략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수연 중장에 대한 증오심이 들끓었다. 여자가 별을 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건가? 군대가 얼마나 험한 곳인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것들이 뭘 안다고. 그는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저주를 속으로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여군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떠올렸다. 회의 중에 여군 장교의 의견을 대놓고 무시하고 훈련 성과가 좋아도 여자치고는 잘했네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군대는 남자의 세계여야만 했다. 그의 이런 삐뚤어진 신념은 그의 군 생활 내내 이어져 왔다. 그는 능력이 뛰어난 여성 후배들을 교묘하게 따돌리거나 중요 보직에서 배제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 몇몇 여군들이 그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유유히 빠져나왔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여군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벽과 마주쳤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계급과 인맥의 성벽이 저 여자 이수연 중장의 눈빛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그의 군 생활은 끝이다. 아니, 어쩌면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지 모른다. 식당 안에 다른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특히 식당 주인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저 거만한 군인을 한순간에 제압한 저 조용한 손님이 나라를 지키는 아주 높은 장군님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수연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화려하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은 평범한 모습.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과 올곧음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평생을 약자로 살아오면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저 참고 넘겨야만 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늘 그녀는 진짜 강함이란 목소리를 높이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보았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젊은 커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처음 박대령이 소란을 피울 때 괜히 엮였다가 봉변을 당할까봐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이 조용히 일어서서 그에게 맞서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의 비겁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인 현실 앞에서 감탄과 경외를 금치 못했다. 저분,
진짜 멋있다.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속삭였다. 남자도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그러게, 나 군대에 있을 때 저런 분이 지휘관이었으면 정말 자랑스러웠을 텐데.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이수연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그들에게 단순한 사이다를 넘어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식당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군홧발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식당 내부의 광경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수연 중장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장교가 달려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헌병대장 강철민 소령입니다. 명령받고 출동했습니다.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박민준 대령을 가리켰다. 저 자를 연행하게. 혐의는 상관 모욕 및 군 기강 문란. 추가로 민간인에 대한 폭언 및 협박 혐의도 적용하도록. 강소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즉시 박민준 대령을 체포하여 헌병대로 압송한다. 헌병 2명이 박 대령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하던 박 대령은 그제야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이건 불법 체포야, 이수연.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단련된 헌병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수연은 그 추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강소령에게 말했다. 여기 계신 식당 주인과 손님들의 진술을 확보하게. 그리고 오늘 저 대령과 동석했던 장교들의 신원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엄중하게 조사해야 할 걸세. 그녀의 지시는 빈틈이 없었고 강소령은 그저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결국 박민준 대령은 수갑이 채워진 채 헌병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가 식당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입에서는 이수연을 향한 저주와 욕설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못하는 패배자의 공허한 울부짖음일 뿐이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권세는 그렇게 한 그릇의 칼국수 앞에서 처참하게 끝장났다. 모든 소동이 끝나자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수연은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박 대령을 심판하던 냉엄한 지휘관의 목소리가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맞잡았다. 아닙니다. 장군님,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수연은 그런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가 자신의 식사 비용과 함께 박 대령 일행이 어질러 놓은 테이블의 음식값까지 모두 계산했다. 그녀는 어떤 특별 대우도 원치 않는다는 듯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마쳤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군인의 품격과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박민준 대령이 헌병대의 차디찬 차량 속으로 사라지고 그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던 욕설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식당을 가득 채웠던 극도의 긴장감이 서서히 걷히자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 압도적으로 일어났다.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수연은 마지막으로 식당 내부를 한번 둘러보았다. 헌병들의 군합발에 엉망이 된 바닥, 박대령이 엎지른 음식물, 그리고 여전히 겁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 그녀는 조용히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오늘 영업은 힘드시겠습니다.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정식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다시 찾아뵐 겁니다. 그녀의 말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만 그 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있는 지휘관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다시 잡을 뿐이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이런 일은 괜찮습니다. 속이 다 시원한데요. 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수연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수연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조용히 식당을 나섰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경외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단순히 높은 계급의 군인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목격했다. 한편 헌병대 차량의 뒷좌석에 구겨지듯 앉아있는 방, 민준 대령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여왔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의 추락하는 인생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였다. 분노, 당혹감, 굴욕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공포. 그는 필사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그래, 전화 한 통이면 돼. 국방부의 김 장군님, 합참의 최 장군님. 그는 자신이 구축해온 인맥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들은 그가 공들여 관리해온 든든한 뒷배였다. 이수연. 그 여자도 결국은 정치적인 동물일 뿐이야. 내가 가진 카드를 알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걸.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이수연이 단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군기를 잡기 위해 이런 쇼를 벌인 것이라고 억지로 결론 내렸다. 정식으로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에 그의 라인을 이용해 압력을 넣으면 이 상황을 조용히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앉은 젊은 헌병의 무표정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런 희망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헌병들은 그를 대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박민준 씨 혹은 피의자라고 불렀다. 그 호칭의 변화는 그가 더 이상 존경받는 지휘관이 아니라 군법을 어긴 일개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차량은 곧 헌병대 본부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들어섰다. 건물은 밤의 어둠 속에서 차갑고 위압적인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민주는 이곳의 부하들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러 온 적은 있어도 자신이 피해자의 신분으로 들어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차에서 내팽개쳐지듯 끌려 나왔고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마주치는 모든 헌병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가득한 아무런 감정도 없는 공간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혀졌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지품을 모두 압수당했다.
벨트와 넥타이까지 풀어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보안을 위한 절차를 넘어 한 인간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를 하나씩 벗겨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이제 무장 해제된 채 오직 자신의 죄와 마주해야만 하는 나약한 개인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이수연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아직 군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창밖에 어두운 부대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호했다. 그녀는 박민준 같은 인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육군 참모총장 직속 감찰실이었다. 나, 이수연 중장이네. 오늘 저녁 박민준 대령을 상관 모욕 및 다수의 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네. 관련 사건은 헌병대에서 초동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감찰실에서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해주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감찰실장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즉시 특별감찰팀을 편성하여 헌병대로 보내겠습니다. 그 어떤 외압도 없이 오직 군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이 한 통의 전화로 박민준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인 정치적 압력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다. 그녀의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국방부 인사참모부에도 연락하여 박민준 대령의 진급 심사 관련 서류를 모두 보류시키고 그의 과거 복무 기록과 징계 내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명의 부적격 장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 내부에 만연한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다시 칼국수 집 강철민 소령이 이끄는 헌병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식당 내부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박 대령이 엎질은 음식과 깨진 그릇들을 증거물로 수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 진술 확보에 들어갔다. 강소령은 먼저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가 최대한 정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말을 건넸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군인들을 보고 다시 겁을 먹었던 할머니는 강소령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대령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밀치고 그리고 이수연 중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모든 과정을 낱낱이 증언했다. 헌병들은 할머니의 진술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젊은 커플과 다른 손님들 역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진술했다. 그들의 증언은 모두 일관되었고 박민준 대령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특히 젊은 커플은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우연히 촬영된 짧은 영상이 있다며 그것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박 대령이 고함을 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현장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강소령은 이수연 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장군님, 현장 증거 및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의자 박민준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충분합니다.
수연은 수화기 너머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수고했네. 이제부터는 감찰실의 지휘를 받게 될 걸세. 원칙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전화를 끄는 강소령은 부하들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그의 말에 젊은 헌병들의 눈빛이 굳건해졌다. 그들은 오늘 밤 단순한 사건 조사가 아니라 썩어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는 중요한 수술의 첫 매스를 잡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술의 집도인은 바로 별 3개의 무게를 짊어진 여성 지휘관 이수연 중장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차가운 조사실 안에서 박민준 대령은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공간에 갇혀 있었다. 수갑은 풀렸지만 사방이 막힌 이 작은 방은 그에게 더 큰 족쇄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들끓던 그의 머릿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냉정한 계산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수연이 아무리 중장이라고 해도 현역 대령을, 그것도 명백한 증거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끝장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결국 사적인 말다툼 수준이다. 약간의 폭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무기를 사용하거나 군사 기밀을 누설한 것 같은 중죄는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을 최대한 개인 간의 사소한 마찰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론의 이수연 중장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장교를 핍박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깟 위기쯤은 그의 화려한 경력의 작은 흠집 정도로 막아낼 수 있을 터였다. 그가 그런 계산을 마치고 있을 때 조사실의 철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헌병대장 강철민 소령과 그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중년의 장교였다. 중년 장교의 군복에는 육군 본부 감찰실을 상징하는 휘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박민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강소령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펼쳐 놓았다. 본인은 감찰실 소속 윤지원 중령이요. 윤 중령이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지금부터 박민준 대령의 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소. 박 대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바이오. 그의 말투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했다. 박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는 최대한 억울하고 피해를 본 사람처럼 목소리를 꾸몄다.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이수연 중장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고 민간인 복장으로 저를 도발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민간인인 줄로만 알고 대응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분이 처음부터 군인, 그것도 장군이셨다는 걸 알았다면 제가 어찌 그런 무례를 범했겠습니까? 그의 변명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이수연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단지 오해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중령이 자신의 말에 어느 정도 동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 조직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급자가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하급자를 시험하는 듯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지원 중령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박민준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옆에 있는 강소령에게 눈짓했다.
강소령은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것은 어젯밤 사건 현장에 있었던 민간인 증인들의 진술서입니다. 총 5명의 증인이 박 대령께서 식당 주인에게 폭언을 하고 밀쳤으며 이수연 중장님께 성차별적인 발언을 포함한 심각한 모욕을 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박민주는 콧방귀를 뀌었다. 민간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군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과장되게 진술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진술서들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중령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자료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작은 태블릿 PC였다. 강소령이 화면을 터치하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시끄러운 식당 내부를 배경으로 박민준 자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디서 감히 여자가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해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조사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영상은 길지 않았지만 그의 폭력적인 언행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누가 감히 자신을 촬영했는지 생각하며 분노했지만 이제 와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영상까지 있을 줄은 몰랐군. 윤중령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는 듯했다. 세상이 많이 변했소. 박 대령. 이제는 누구나 손안에 녹화 장치 하나쯤은 들고 다니는 시대란 말이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결정타를 날리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오. 그 순간 다른 조사실에서는 박민준 대령과 함께 있었던 젊은 장교들이 각각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박 대령처럼 기댈 만한 라인도 빠져나갈 만한 뻔뻔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이 이대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조사관들은 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장교로서 상관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소. 오히려 그에 동조하며 비웃기까지 했지.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동조한 행위로 볼 수 있소. 만약 끝까지 입을 다물고 상관을 비호하려 든다면 당신들 역시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오. 조사관의 말은 젊은 장교들의 마지막 남은 의리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특히 박 대령에게 아첨하던 젊은 대위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듯이 박 대령이 평소에도 얼마나 여군들을 무시했는지, 부하들을 상대로 어떤 폭언을 일삼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정말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이 너무 무서워서 평소에도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어젯밤에도 대령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수연 장군님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비겁했지만 박민준의 죄를 입증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이었다. 다시 박민준의 조사실. 윤중령은 통신 장치를 통해 다른 조사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박민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소령이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가더니 잠시 후 어깨가 축 처진 젊은 대위를 데리고 들어왔다.
대위는 감히 박민준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박민준은 자신의 부하가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윤중령이 대위를 향해 물었다. 김 대위, 자네가 방금 진술한 내용을 피의자 박민준 앞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보게. 김 대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어젯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박민준의 폭언 하나하나까지 아주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 및 영상 증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것은 박민준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박민준은 자신의 부하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부하가 자신에게 칼을 꽂는 장면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내 이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박민준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그의 왕국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 대위의 진술이 끝나자 윤중령은 박민준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무의미할 것 같군. 박 대령, 자네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소. 그날 새벽,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박민준 대령 긴급 체포 및 보직 해임이라는 소식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들 오타이거나 잘못된 정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감찰실 특별조사팀이 꾸려졌다는 후속 소식이 전해지자 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병사들은 아침 점호를 기다리며 삼삼오오 모여 밤새 있었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에 대해 수군거렸다. 들었어, 박 대령. 어젯밤에 사복 차림의 쓰리스타한테 개기다가 그대로 영창 갔대. 쓰리스타가 여자분이셨다며 완전 영화 아니냐.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는데 정의는 살아있다니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며 조금씩 과장되고 각색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 오만했던 권력자가 상상도 못한 상대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린 이가 바로 그들이 멀게만 느꼈던 하늘의 별, 이수연 중장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아침 많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그녀의 이름은 새로운 희망과 경외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의 배신 어린 증언은 박민준 대령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거나 변명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었고 한때 위험으로 가득했던 어깨는 이제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헌병들에게 이끌려 조사실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그가 상상했던 장교 숙소나 의무실이 아니었다. 차갑고 축축한 지하 복도를 한참이나 걸어 도착한 곳은 육군 교도소 내의 중범죄자들을 위한 독방이었다.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는 딱딱한 침상과 낡은 변기가 전부였다. 한때 그의 집무실을 장식했던 화려한 상패와 고급 가구들은 이제 아득한 꿈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이곳은 그 어떤 인맥도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계급장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고립의 공간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흐느낌인지 절규인지 모를 기이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후회와 원망, 그리고 지독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그는 모든 것이
이수연 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는 것을, 그동안 그가 짓밟고 모욕했던 수많은 부하들과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것이 강한 지휘관의 당연한 권리라고 믿었다. 그 오만의 대가가 바로 이 차가운 독방이었다. 박민준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동안 지상의 감찰실과 헌병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윤지원 중령과 강철민 소령은 밤새 확보한 증거와 진술들을 정리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다. 강소령은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박 대령에게 중징계를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 중령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이수연 중장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명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소령, 이건 시작에 불과해. 윤 중령이 말했다. 박민준 대령 한 명을 옷 벗기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니란 말일세. 이수연 장군님께서 직접 감찰실에 지휘 감독을 맡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박민준 대령의 인사 기록 카드를 가리켰다. 이 기록을 보게. 지난 10년간 그가 지휘했던 부대에서 제기되었던 수많은 투서와 민원들이 있어. 하지만 번번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지. 이건 명백히 그의 배경에 있는 누군가가 비호해줬다는 증거야. 윤 중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식당에서 벌어진 소란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네. 박민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군 내부에 골마 있는 종양을 도려내는 것이야. 그의 과거 비위 사실, 인사 청탁, 그리고 그를 비호해온 세력까지 전부 다 파헤쳐야 하네. 이것이 장군님의 뜻일 걸세. 그의 말에 강소령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이제 한 대령 개인의 비위 사건이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육군 본부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참모총장이었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 이수연 중장에게 쏠려 있었다. 박민준 대령의 체포 소식은 이미 모두에게 알려진 상태였다. 몇몇 장군들은 이수연의 조치가 너무 과격했던 것이 아니냐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참모총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언급했다.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이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다. 모두의 이목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군 내부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잘못된 문화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계급을 이용한 사적 폭력, 여성 동료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지휘관들의 책임. 이 모든 것이 박민준 대령이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든 지휘관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군의 환부를 도려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모총장님께 정식으로 권해드립니다. 군 지휘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부대를 대상으로 부조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녀의 발언은 회의실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히 박민준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 전체를 상대로 칼을 빼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몇몇 지휘관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참모총장은 깊은 고심 끝에 그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수연의 확고한 의지와 명분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다. 그날부로 박민준 사건은 군 전체의 개혁 신호탄이 되었다. 그녀의 선언은 즉시 행동으로 이어졌다. 윤지원 중령이 이끄는 특별감찰팀은 박민준 대령이 거쳐갔던 모든 부대로 파견되었다. 조사관들은 부대의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1 면담을 통해 박 대령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입을 열기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그에게 밉보였을 때 돌아올 보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조사관들이 아무리 비밀을 보장한다고 약속해도 그동안 뼛속 깊이 새겨진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조사는 지지부진한 벽에 부딪히는 듯했다. 하지만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박민준이 연대장으로 있었던 부대 소속의 한 여군 대위, 최은서 대위가 스스로 감찰실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녀는 한때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장교였지만 박민준의 눈밖에 난 이후로 계속해서 한직으로만 내몰리며 진급에서 누락되어 왔다. 그녀는 박민준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가 저항하자 박민준은 그녀를 군 생활도 모르는 뻣뻣한 여자라고 비난하며 그날 이후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주변의 모든 동료들이 그녀를 말렸다. 괜히 나섰다가 너만 다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최은서 대위는 오랫동안 절망 속에서 군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수연 중장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지휘관으로서 이수연의 존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사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그녀는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박민준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동료들과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굳게 닫혀있던 댐의 수문을 연 것과 같았다. 최은서 대위의 증언이 기폭제가 되어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박민준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뇌물을 건넸던 부사관, 그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전역을 결심했던 젊은 장교, 그의 지시로 군수품을 빼돌리는데 가담해야 했던 행정관까지 본물처럼 터져나온 증언들은 박민준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군인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박민준은 이제 더 이상 상관 모욕죄라는 하나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군이라는 조직 내에서 수년간 온갖 범죄를 저질러온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리고 이수연 중장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그 괴물의 거대한 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키고 있었다. 최은서 대위의 용기 있는 증언은 굳게 닫혀있던 두 개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지만 이내 본물처럼 터져나온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박민준 대령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왔던 수많은 목소리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육군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 갇혀있는 박민준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변호사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국선으로 배정된 젊은 군법무관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군 관련 소송에서
승소 경력이 화려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다. 며칠 만에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박민주는 다급하게 물었다. 김 장군님과는 연락이 됐습니까? 합참의 최 장군님께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분들께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설명만 하면 이깟 일은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수연 중장이 벌인 정치적인 쇼라고 꼭 좀 전해주시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가 상납했던 수많은 뇌물과 그가 대신 처리해 주었던 더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감히 자신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무겁게 입을 열었다. 대령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변호사는 박 대령이 체포된 이후 감찰실에서 그의 과거 비위 사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최은서 대위를 시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서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함께 전했다.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거짓말이야. 그 계집이 감히 거짓이 아닙니다. 대령님,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감찰실에서는 대령님의 뇌물수수, 직권 남용, 부하 폭행 및 성추행 등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상관 모욕죄로 끝날 수준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박민주는 변호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듯 애원했다. 그러니까 김 장군님께 연락해서 이 조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시오.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단 말이오. 그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군 고위 장교들만 출입하는 한적한 골프장. 박민준이 그토록 신뢰했던 김 장군과 최 장군이 무거운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골프채 대신 복잡한 이해관계가 놓여 있었다. 최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민준 대령건, 이대로 두고만 볼 겁니까? 저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와 관련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박민주는 그들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김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야. 자네도 들었지 않나? 이번 일은 이수연 중장 그 여자가 직접 칼을 빼든 사건이야. 참모총장까지 재가를 했다고 하더군. 김 장군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박민준을 감쌌다가는 우리까지 함께 진흙탕에 빠지게 돼. 이수연은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 여자는 정치 따위는 모르는 오직 원칙과 규율만 아는 진짜 군인이거든. 그런 상대가 가장 무서운 법이야. 그는 이미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그럼 어쩔 겁니까? 박민준이 다 불어버리면 우리도 끝장입니다. 최 장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장군은 찻잔을 들며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겠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썩은 가지는 스스로 잘라내야 나무 전체가 사는 법이지. 박민주는 이제 버려야 할 카드야. 그날 오후 육군 본부 감찰실장에게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박민준 대령의 비위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한 선배 장교라고 밝힌 그는 박 대령이
과거의 군수 물자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시킨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명백히 김 장군의 것이었다. 감찰실에서는 때 아닌 정보 제보에 쾌재를 불렀다. 그들은 즉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민준 대령의 부대에 숨겨져 있던 비밀 창고를 급습하여 빼돌린 군수 물자들을 다량으로 압수했다. 이것은 그의 수많은 혐의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명백한 이적 행위에 가까운 범죄였다. 며칠 후 박민준의 변호사가 다시 그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박민준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 어떻게 됐소? 장군님들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게요. 변호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김 장군님과 통화했습니다. 그 말에 박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역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변호사는 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분은 군법은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하셨습니다. 박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는 되물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령님. 아니, 오히려 이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최 장군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순간 박민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배신감. 그것은 그가 겪었던 그 어떤 굴욕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 자신이 충성을 다해 모셨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주었던 그들이 자신을 헌신작처럼 내버린 것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충성심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의미 없는 소리를 내뱉으며 독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도 반성의 눈물도 아니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절망감과 자신을 배신한 세상에 대한 지독한 증오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교도소 복도를 공허하게 울렸다. 한편 이수연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지원 중령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윤 중령은 박민준의 후원자들이었던 고위 장성들이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며 그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그는 이수연이 이 상황에 대해 놀라거나 기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수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폭풍이 불면 썩은 가지는 알아서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지.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계속해서 흔들어주면 되는 걸세.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박민준 한 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둘러싼 부패한 권력의 사슬, 그 거대한 나무 자체를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박민준의 추락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박민준 대령의 몰락은 그를 비호하던 부패한 권력의 사슬이 끊어지는 신호탄이었다. 그가 교도소 독방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 감찰실 특별조사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복물처럼 터져 나온 피해자들의 증언과 제보를 토대로 그들은 박민준이라는 인물의 지난 20여 년간의 군 생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다. 수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관 모욕죄로 시작됐던 사건은 이제 군수품 횡령,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수수, 직권을 남용한 부하 폭행 및 가혹행위, 여군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 등 군인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의 목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윤지원 중령과 강철민 소령을 비롯한 조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무소불위의 폭군으로 군림해온 한 괴물의 연대기였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하여 두꺼운 수사 기록을 만들었다. 마침내 한 달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끝나고 사건은 군 검찰로 정식 송치되었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육군 본부에서 가장 강직하고 능력 있기로 소문난 서지훈 중령을 주임 검사로 배정하여 특별 공소 유지팀을 꾸렸다. 서중령은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서지훈 중령은 감찰실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혀를 내둘렀다. 기록은 수천 페이지에 달했고 그 안에는 박민준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민준은 변호사와 함께 군검찰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의 오만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겁에 질려 눈치만 보는 초라한 중년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서지훈 검사가 조사실로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 검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그것은 박민준에 대한 공식적인 기소 내용을 담은 공소장이었다. 피의자 박민준, 지금부터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고지하겠소. 서 검사의 목소리는 조사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공소장을 한 장씩 넘기며 박민준의 죄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째, 상관 모욕죄. 피의자는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사석에서 상급자인 이수연 중장에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포함한 심각한 모욕을 가하였음. 박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에게 그날의 사건은 수많은 죄악 중 가장 가벼운 것에 불과했다. 둘째, 직권, 남용 및 가혹 행위. 피의자는 다수의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부하 장병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가혹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음.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이 넘소. 서 검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셋째, 뇌물수수죄. 피의자는 진급 및 보직 이동과 관련하여 다수의 부하 간부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음. 넷째, 군수품 횡령죄. 피의자는 부대 군수 장교와 공모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군수 물자를 민간업자에게 불법으로 유출하고 그 대가를 착복하였음. 다섯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군 부하들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언어적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가하였음. 죄목은 끝없이 이어졌다. 서지훈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박민준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던 것이다. 각각의 죄목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밝혔고 그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모든 혐의 고지가 끝났을 때 박민주는 거의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의 변호사 역시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정도의 혐의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변호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 검사에게 물었다. 검사님, 혹시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형량을 협상할 여지는 없겠습니까? 서지훈 검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오. 변호사님, 이것은 국가와 군에 대한 배신 행위요.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요.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게나 보여주시지. 그 말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편 최은서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통의 공식 문서를 받았다. 군 검찰에서 보낸 것이었다. 문서에는 박민준 대령이 그녀가 고소한 성추행 혐의를 포함한 총 12개의 죄목으로 정식 기소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감사의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 문서를 읽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안도감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라고 느꼈었다. 거대한 조직 앞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무력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수연 중장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최은서 대위에게 그리고 그녀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최은서 대위의 마음속에 이수연 중장은 단순한 상급자를 넘어 영원히 존경하고 따라야 할 진정한 군인상으로 자리 잡았다. 같은 시각 이수연 중장은 육군 법무실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박민준 사건의 재판 준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수사나 재판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법무관들의 고유한 영역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존중했다. 그녀는 딱 한 가지만을 당부했다. 법무실장, 이번 재판, 그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진행해주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다시는 우리 군의 박민준 대령과 같은 인물이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장병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하네. 이 재판이 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게. 법무실장은 그녀의 눈을 보며 굳은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경례하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군의 명예를 걸고 한 점 의혹도 없는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창밖의 연병장을 향했다. 그곳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늠름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저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군인들의 명예와 그들이 복무하는 군이라는 조직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임무였다. 박민준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군에 하달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 공지를 넘어 군 전체를 향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와도 같았다. 상관 모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시작되었던 사건이 수십억 원대의 횡령과 뇌물수수, 그리고 다수의 부하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범죄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에 모든 장병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이야기들이 공식적인 사실로 확인되자 군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박민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던 시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장병들은 이번 사건을 군 조직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구조적인 문제의 폭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수연 중장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공소장 하달과 함께 육군 본부는 또 하나의 중대한 발표를 했다. 바로 이수연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휘문화 개선 특별대책위원회의 출범이었다. 위원회의 목표는 명확했다. 군 내의 모든 부조리와 성차별, 그리고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수연이 던진 승부수였고 군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몰고 왔다. 박민준과 비슷한 부류의 부패한 지휘관들에게 이 소식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밤마다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비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며 공포에 떨었다. 이제는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건이라는 말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박민준과 가까웠던 몇몇 대령들이 비밀스럽게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한 대령이 술잔을 단숨에 비우며 말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수연, 그 여자가 완전히 칼을 뽑았어. 위원회에 특별 조사권까지 부여했다더군. 이러다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고. 다른 대령이 맞장구를 쳤다. 박민준, 그 멍청한 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괜히 엮였다가 우리까지 불똥이 튀게 생겼으니 다들 몸조심해야 할 걸세. 당분간은 쥐 죽은 듯이 지내자고. 누가 알겠나. 저 여자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한때는 끈끈한 이익 공동체였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의 약점을 쥔 잠재적인 적대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이 느끼는 공포와는 정반대로 대다수의 평범한 장병들과 양심적인 간부들에게 위원회의 출범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부조리한 지휘관들 밑에서 고통받아왔지만 거대한 조직 앞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수연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생긴 것이다. 특히 여군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동안 그들은 능력과 상관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따르라는 강요를 받기 일쑤였고 중요한 훈련이나 보직에서는 교묘하게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줄 든든한 리더가 생겼다고 믿게 되었다. 최은서 대위는 동료 여군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뭔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이수연 장군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으니 분명히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거예요. 그녀의 말에 다른 여군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말아요. 장군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며칠 후
지휘문화 개선 특별대책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에는 이수연 중장을 비롯하여 법무, 인사, 감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수연은 회의가 시작되자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위원회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것은 단순히 몇몇 부패한 군인을 처벌하는 소독이 아닙니다. 군이라는 조직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수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신고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피해자가 2차 가해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휘관 선발 과정에서 리더십과 인성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위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다. 이것은 쉽지 않은 과업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연설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 안에는 군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미래를 위한 확고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은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과업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연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가 시작한 변화의 바람은 군의 최말단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한 신병이 선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그저 참고 넘기거나 마음의 편지함에 익명으로 투서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신병은 달랐다. 그는 박민준 대령의 사건과 지휘 문화개선위원회에 대한 뉴스를 유심히 보아왔다. 그는 이제 군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부조리를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선임병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 이것은 명백한 가혹 행위입니다. 중단하지 않으시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선임병은 처음에는 건방지다며 그를 더욱 몰아붙이려 했다. 하지만 신병의 단호한 눈빛과 그의 입에서 나온 정식 문제 제기라는 말에 순간 움찔했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지휘관들이 부조리 문제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그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신병은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거대한 악을 물리친 영웅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수연 중장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는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평범한 병사 한 명의 삶까지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박민준 전 대령에 대한 군사 재판은 군 안팎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열렸다. 재판이 열리는 고등군 사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명했다. 군은 이례적으로 재판의 주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군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려는 이수연 중장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였다. 법정 내부는 엄숙하고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수감 생활은 그의 오만함을 모두 앗아갔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퀭한 눈, 불안하게 떨리는 손.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대령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린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군 검찰을 대표하여 서지훈 중령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모두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군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는 피고인석의 박민준을 날카롭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은 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지휘권을 자신의 사적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용한 군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국가의 재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겼으며 동료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이는 군복에 대한 가장 심각한 모독입니다. 서지훈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다. 박민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회계장부,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그의 비위를 증언하는 수많은 동료들의 진술서가 산처럼 쌓였다. 박민준의 변호인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했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론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증인 신문 과정이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증인석에 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최은서 대위였다.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선 그녀는 떨렸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박민준으로부터 당했던 성추행과 그 이후의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해 증언했다. 박민준의 변호인이 그녀의 진술을 흠집내려는 의도로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왜 그 당시에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피고인에게 다른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명백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성 질문이었다. 법정 내부가 순간 술렁였다. 최은서 대위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변호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밝혔다. 보복이 두려웠고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침묵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건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군복을 입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술은 법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동료 여군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재판장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판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다. 박민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증언과 증거들 앞에서 점차 무너져 내렸다. 그는 최후 진술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저 용서해달라는 말만 횡설수설 반복할 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권력을 잃은 자의 비참한 말로를 목격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재판장은 먼저 이번 사건이 군 기강에 미친 해악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서 박민준의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민준.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관 모욕, 직권 남용, 뇌물수수, 군수품 횡령, 성폭력 범죄 등
공소장에 제기된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 재판장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민주는 휘청거리며 피고인석의 난간을 붙잡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형량을 선고하는 순간이 남아 있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민준에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저버리고 국가와 군에 심각한 해를 끼친 죄를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범죄 행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다. 징역 15년. 그것은 군사 재판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중형이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대령 박민준을 오늘부로 파면한다. 계급을 포함하여 군인으로서 받았던 모든 훈장과 명예를 박탈한다. 계급 박탈. 그것은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박민준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죄수 번호가 붙은 민간인 박민준일 뿐이었다. 판결이 끝나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그러나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헌병들이 그를 끌고 법정을 나갔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은서 대위와 다른 피해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온몸으로 확인했다. 같은 시각 이수연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재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판결문 내용을 묵묵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특별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보고를 마친 법무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님, 혹시 판결에 대해 하실 말씀이라도. 이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덮었다. 아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법정에서 끝난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가야 할 군의 미래를 향해 있었다. 한 개인에 대한 단죄는 끝났지만 군 전체를 개혁해야 하는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박민준 전 대령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군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거대한 스캔들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파장과 변화의 물결은 군 조직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의 한 강의실.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토론 수업이 한창이었다. 놀라운 것은 교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앳된 얼굴의 여성 생도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남군, 여군 구분 없이 모든 생도들과 심지어는 몇몇 현역 장교들까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다. 여생도가 다수의 남생도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하는 것. 그리고 남성 선배 장교들이 그것을 편견 없이 경청하고 토론하는 문화는 박민준과 같은 구시대적 인물들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지도 교관으로 참관하고 있던 한 중령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아주 훌륭한 발표였네. 특히 지휘관이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깊이 고찰한 점이 인상 깊었어. 앞으로 자네와 같은 후배들이 이끌어갈 우리 군의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군. 그의 칭찬에는 어떤 가식이나 성별에 대한 편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수연 중장이 시작한 개혁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였다. 그녀가 이끌었던 지휘문화 개선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수십 개의 혁신적인 제도들을 도입했다. 성희롱 및 부조리 신고 시스템은 완전히 익명화되었고,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다. 또한 모든 지휘관 후보자들은 의무적으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해야만 했다. 리더십 평가에서는 더 이상 부하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번트 리더십이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군대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건강한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었다. 그 긍정적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명은 바로 최은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대위가 아니었다. 박민준 사건 이후 그녀의 능력은 재평가받았고, 얼마 전 소령으로 정식 진급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핵심 야전 부대의 작전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아픈 경험을 자양분 삼아 부하들을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성장해 있었다. 특히 부대 내 여군 후배들에게 그녀는 살아있는 롤모델이자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종종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마. 너희들 뒤에는 이제 든든한 군대와 시스템이 버티고 있어.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조직 내에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변화에 저항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하지만 거대한 물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박민준의 비참한 말로는 그 어떤 웅변이나 교육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변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이수연 중장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자 위원장 자리를 후배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다시 국방의 최전선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지휘하던 그녀에게 부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군님, 오늘이 박민준 전 대령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언론에서 장군님의 개혁 성과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잠시 부관을 바라볼 뿐 별다른 대답 없이 다시 작전 상황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과거의 인물인 박민준이나 자신이 이룬 개혁의 성과 같은 것은 없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는 적의 움직임과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위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전 계획의 변경은 없나? 다음 훈련 단계로 넘어갈 준비는 모두 마쳤겠지.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승리가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군인으로 사는 이유이자 그녀가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었다. 그녀의 굳건한 뒷모습 위로 세계의 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계급과 성별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한 여성 군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오만한 대령의 최후,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힘은 어깨의 단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수연 중장의 단호한 결단에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던 박민준 대령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수 있는 더욱 통쾌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